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상월자기에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수호신처럼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를 지나 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솟은 큰 기와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덕을 많이 쌓고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최부자 댁이었는데,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을 먹이고 지나가는 과객에게도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을 제 집처럼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최부자 댁에는 민우라는 이름의 젊은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나 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남달리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민우는 생김새가 번듯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마을 처녀들의 흠모를 한 몸에 받았으나, 정작 본인은 오로지 글을 읽고 집안일을 돌보는 데에만 마음을 쏟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할아버지의 영정에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르쳐 주신 근면함과 효심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우에게 할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을 키워준 양육자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마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우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생전에 늘 민우를 무릎에 앉히고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결이 고와야 한다고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산천초목도 슬퍼하듯 며칠 동안 굵은 비가 내렸고, 민우는 식음을 전폐하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켰습니다. 3년 상을 치르는 동안 민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묘소를 찾아가 생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고, 그런 지극정성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이제 탈상을 하고 나니 집안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은 혼자 남은 민우의 혼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여기저기서 중매를 서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꽤나 이름난 중매장이 할머니 초의 부자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한 처녀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연화였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며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규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민우는 아직 혼인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성화와 유모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연화와의 혼담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보지 못한 처녀와의 혼인이 두렵기도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분명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셨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자 최 부자댁은 마치 잔칫집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온 집안 식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새 식구를 맞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멍석을 깔고 차이를 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 부엌에서는 떡을 찌고 전을 부치느라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장 밖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연화 아가씨가 얼마나 고운지, 최 부자댁 곳간 열쇠는 누가 맡게 될지 등등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워했습니다. 민우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새신랑의 의복을 갖춰 입어보기도 하고, 할아버지 사당에 가서 곧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고 고하며 마음속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고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러서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민우는 사모간대를 갖춰 입고 늠름한 모습으로 말에 올라 신부 집으로 향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한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신부 집에 도착하여 예를 갖추고 초래청에 들어선 민우는 맞절을 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가 연지곤지를 찍고 다소곳이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문대로 연화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는 듯한 눈매가 민우의 마음 한구석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고 음식과 술이 끊임없이 나와 모두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합근례를 올릴 때 민우는 긴장된 손길로 잔을 잡으며 연화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훔쳐보았습니다.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입가에 스친 옅은 미소가 왠지 모르게 민우에게는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것이 낯선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자리에서 오는 긴장감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내려앉자 시끌벅적하던 잔치 분위기도 조금씩 잦아들고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병풍이 둘러쳐주고 원앙 금침이 깔린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방 밖에서는 짓궂은 마을, 청년들이 창호지 구멍을 뚫어 엿보려고 기웃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연화의 족두리를 벗겨주고 겉옷을 받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만 연화는 별다른 대꾸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도 일렁이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풀벌레 우는 소리와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우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애를 쓴 탓인지 몸이 청은망은 무거워져 연화에게 먼저 잠자리에 들자고 권하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연화 역시 조용히 촛불을 끄고 민우의 곁에 누웠는데 그 숨소리가 너무나 고요하여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민우는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낮에 보았던 연화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려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민우는 꿈속에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낯선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며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익숙한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정말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하얀 도포를 입고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평소 인자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할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불같이 화가 난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눈에서는 무서운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놀라 할아버지 어찌하여 그리 노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하고 묻자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민우의 등 뒤를 가리키셨습니다. 민우가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갓 시집온 새색시 연화가 서 있었는데 꿈속에서의 연화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검고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민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소스라치게 놀라 다시 할아버지를 쳐다보자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흔드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고개 저음은 단순히 아니다라는 뜻을 넘어 절대로 안 된다는 절박한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손사래를 치셨고 입을 열어 무어라 소리치시는 듯 했지만 그 소리는 민우의 귀에 들리지 않아 답답함만 더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시며 연화 쪽을 향해 퇴하고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하셨는데 생전에 점잖으셨던 할아버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워 온몸이 굳어버린 채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꿈속의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며 할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자 민우는 안타까운 마음에 할아버지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허공을 가를 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멀어지는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연화를 노려보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마치 큰 재앙이 도사리고 있는 듯한 불길함이 서려 있었고 민우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헉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캄캄했고 옆에는 연화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방금 꾼 꿈을 되새겨 보았는데 할아버지의 그 절박한 표정과 몸짓이 너무나 생생하여 도저히 객꿈으로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꿈에 잘 나타나지 않으시던 할아버지가 그것도 혼례 첫날 밤에 나타나 신부를 가리키며 그토록 화를 내신 데에는 분명 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자고 있는 연화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어쩐지 낮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곱게 감은 눈과 오뚝한 코, 앵두 같은 입술은 여전했지만 꿈속에서 보았던 그 검은 기운이 겹쳐 보이는 듯하여 덜컥 겁이 났습니다. 민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화가 덮고 있는 이불을 고쳐 덮어주려다 손을 멈칫했는데 잠결에도 연화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예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다시 자리에 눕지 못하고 벽에 기대앉아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창문을 물들일 무렵 민우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하여 시원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고 마당을 서성이며 할아버지 사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마치 할아버지가 그 안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우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한 바가지 길어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간밤의 꿈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평생 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늙은 유모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모는 민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도련님, 첫날 밤을 치르시고 어찌 이리 일찍 나오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유모에게 꿈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괜한 걱정을 끼칠까 싶어 아니네, 그냥 잠이 일찍 깨어 바람 좀 쐬고 있었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유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서둘러 아침상을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민우는 다시 방으로 돌아갈지 말지 망설이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고 새색시가 문안 인사를 올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방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방 안에서 연화가 이미 일어나 앉아 거울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머리를 매만지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는데 그 뒷모습에서조차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풍겨나와 민우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민우를 보자 화사하게 웃으며 서방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민우는 그 미소가 왠지 가식처럼 느껴져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아침이 시작되었고 민우는 아내와 함께 조부모님의 사당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민우는 할아버지의 영정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 영정 속의 할아버지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내가 그리 말렸건을 하고 호통을 치실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민우의 마음속 의심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민우는 이것이 자신의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곧 닥쳐올 비극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았을 때 집안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민우의 표정만은 어두웠습니다. 유모가 정성껏 차려낸 밥상을 앞에 두고도 민우는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그때 안방마님, 즉 민우의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주던 숙모님께서 자, 세 사람도 들어왔으니 우리 집안의 경사가 겹치겠구나. 어서들 들자 하시며 분위기를 띄우려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옷가지를 정리하던 하녀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좀 와보십시오. 다급한 하녀의 목소리에 놀란 식구들은 숟가락을 놓고 우르르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 역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뒤따라갔는데 안방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빈 보석함을 가리키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보석함은 다름 아닌 최부자 댁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던 귀한 옥비녀와 폐물들이 들어있던 함이었습니다. 텅 빈 함을 본 숙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하며 망연자실하여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새색시 연화가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침 일찍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올 때 얼핏 보니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유모가 안방 쪽에서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숨기고 가는 것 같았는데 설마. 연화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고 모든 시선은 방금 아침상을 차리고 부엌에서 나오던 늙은 유모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모를 쳐다보았고 유모는 영문도 모른 채 쟁반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모가 들고 있던 쟁반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위에 놓여있던 사기 그릇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유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A씨,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훔치다니요. 이 늙은이가 최부자 댁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왔는데 어찌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십니까? 유모의 목소리는 억울함에 복받쳐 갈라졌고 주름진 눈가에는 금세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고 숙모님과 민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듯 두 손을 싹싹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욱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유모님,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허나 아침에 제가 문틈으로 보니 유모님께서 안방 장롱을 뒤적거리시다가 인기척이 들리자 품속에 무언가를 급히 넣고 나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갓 시집온 새색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집안 어른들의 눈초리는 점점 의심으로 변해 유모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모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지만 어젯밤 꿈속의 경고가 떠올라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해졌습니다. 숙모님은 한숨을 푹 쉬시며 무거운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단 사실을 밝혀야 하니 유모의 방을 뒤져보아라. 만약 훔친 물건이 나온다면 엄히 다스릴 것이고 없다면 새아기가 잘못 본 것이겠지. 하인들은 주저하며 유모의 방으로 향했고 유모는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제가 어찌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돌아가신 마님께서 저승에서 통곡하실 일입니다. 유모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이미 의심에 싹이 튼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우는 유모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연화가 옆에서 겁에 질린 듯 자신의 팔을 꼭 붙잡고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유모의 방을 뒤지러 갔던 하인 하나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와 숙모님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유모가 평소 아끼던 낡은 반다디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작은 비단 주머니였는데 숙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옥비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옥비녀는 바로 없어진 폐물함에 들어있어야 할 최부자댁 며느리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단 정적이 흘렀고 유모는 비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컥컥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유모 자네가 정말. 숙모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말을 잇지 못하셨고 다른 하인들도 수군대며 유모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찌으며 절규했습니다. 마님 도련님, 저는 결단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제 방에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저 비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유모가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찌으며 호소했지만 눈앞에 드러난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말은 그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놀란 척하며 민우의 뒤로 숨었지만 그녀의 입에는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대신 젖을 물려 키워준 유모였고 할아버지께서도 가족처럼 아끼라 당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유모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놓인 옥비녀와 아내의 증언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민우를 압박해왔습니다. 게다가 갓 들어온 새색시가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한다고 의심하는 것은 집안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에 민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유모를 내려다보았는데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숙모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당장 이 늙은이를 집 밖으로 내치거라. 관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켜야 마땅하나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내쫓는 것으로 끝내겠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유모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내려 하자 유모는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도련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도련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도련님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유모의 처절한 외침에 민우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그는 차마 유모를 변호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리자 유모의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이 서렸고 힘이 빠진 손은 스르르 민우의 옷자락을 놓쳤습니다. 하인들은 유모를 끌고 대문 밖으로 향했고 유모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진사 어른, 어찌 눈을 감고 계십니까? 이 집안에 마가 끼었습니다. 도련님을 지켜주십시오. 유모의 목소리는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길게 이어졌고 그 소리를 듣는 민우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로하는 척 다독였지만 민우에게 그 손길은 불에 데인 듯 뜨겁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모가 쫓겨난 후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숙모님은 알아누우셨으며
마당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어 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착하던 유모가 그럴 줄 몰랐다. 는 사람들과 아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평생 일한 사람을 내쫓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최 부자 댁에 든든한 기둥 같았던 유모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어릴 적 유모가 자신을 업고 나와 자장가를 불러주던 곳이었기에 유모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것입니까?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던 것이 혹시 이 일을 미리 알고 경고하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민우는 허공에 대고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고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민우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었는데 평소 남의 일에 잘 참견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날따라 민우의 어두운 얼굴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민우 곁으로 다가와 혀를 쯧쯧쯧 차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만. 자네 집안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 닥친 개로구나. 민우는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올렸지만 슬픈 기색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로 땅바닥을 툭툭 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네. 때로는 눈앞의 맑은 물보다 진흙 속에 숨겨진 진실이 더 단단한 법이지. 새로 들어온 바람이 맵고 차가우니 뿌리가 깊은 나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어. 민우가 고개를 들어 박노인의 눈을 바라보자 노인은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민우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께서 쌓으신 덕이 있으니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주인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키지 않으면 도둑이 주인을 몰아내는 법이야. 밤에 우는 새소리를 허투루 듣지 말게나. 노인은 그 말만을 남기고 다시 지팡이를 짚으며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노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는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과 새로 들어온 바람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문득 유모가 끌려가며 외쳤던 집안에 마가 끼었습니다 라는 말과 박노인의 말이 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본 증거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허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집안 공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어딘지 모르게 황량했고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연화가 하인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고 날카로워 낯설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인기척을 죽이고 안방 문 앞까지 다가가 귀를 기울였는데 연화가 하인들을 다그치는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곳간 열쇠는 내가 관리할 것이니 쌀 한 톨이라도 내 허락 없이 꺼내는 자는 유목골이 날 줄 알아라. 민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온 지 하루밖에 안 된 새색시가 집안의 살림권을 이토록 빨리 그리고 강압적으로 장악하려 드는 것은 상식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유모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는 연화의 모습에서 민우는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뱀 같은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따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박 노인의 말대로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기 위해서는 냉정함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인 사랑방으로 건너왔습니다. 방 안에는 유모가 평소에 챙겨주던 자릿기 밤에 마실 물가 놓여 있지 않았고 이부자리도 펴져 있지 않아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우는 스스로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옥비녀가 발견된 시점, 연화의 증언 유모의 억울한 눈빛, 그리고 박노인의 충고까지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화가 혼례 전부터 이 집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중매쟁이의 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곳간이 어디 있는지, 폐물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리 잘 알았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민우는 이제 더 이상 연화를 순진한 새색시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삼경 밤 11시, 새벽 1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무렵 민우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림자 하나를 창문 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연화였는데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금살금 뒤뜰에 있는 장독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창문을 조금 더 열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장독대 뒤편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파묻는 듯한 신용을 하더니 이내 주위를 살피며 다시 안채로 재빨리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한밤중에 남들 몰래 할 행동이라면 분명 떳떳하지 못한 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다시금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직감적으로 저곳에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확인하다가는 들킬 위험이 있었기에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안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늙은 유모를 처리하고 나니 집안은 이제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고운 얼굴을 비춰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부자 댁 재산이 다 내 것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겉모습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였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랑방에서 깨어있는 민우의 두 눈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연화의 눈치를 보느라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지만 시선은 은밀하게 연화의 손끝과 표정을 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유모가 없어진 자리에 자신이 데려온 몸종을 앉히고 반찬 투정을 하며 주방 하인들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짜다 밥이 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배운 개냐? 그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고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우는 식사를 마친 후 사랑방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몰래 뒤뜰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이슬이차에 마르지 않은 장독대 뒤편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아 풀이 무성했는데 어젯밤 연화가 머물렀던 곳의 흙이 부자연스럽게 파헤쳐졌다가 덮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에 딱딱한 물건이 닿았고 흙을 털어내자 작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집안의 귀한 약재인 산삼 2뿌리와
금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곳간 깊숙한 곳이나 안방의 비밀 수납장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었습니다. 민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을 조금씩 빼돌리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옥비녀 사건으로 시선을 돌린 뒤 혼란한 틈을 타 진짜 값나가는 물건들을 하나둘씩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연화가 내가 숨긴 것이 아니다 라고 발뺌하면 그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할 증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민우는 보자기를 다시 흙 속에 묻어두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수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안채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민우의 눈빛은 사라지고 가문을 지키려는 가장의 결의에 찬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연화가 더 큰 욕심을 부려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그리고 그 실수가 만천에 드러날 때까지 말입니다. 집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고 민우는 할아버지의 영정이 있는 사당을 향해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이 집안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억울한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장독대 뒤편에서 충격적인 비밀을 목격한 민우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연화의 멱살을 잡고 이 도둑질에 대해 추궁하고 싶었지만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섣불리 나섰다가는 교활한 그녀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혹은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묻어둔 것이다 라고 발뺌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유모를 쫓아낼 때 보여주었던 그 소름 끼치는 연기력을 생각하면 어설픈 증거로는 그녀의 가면을 벗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우는 더 크고 확실한 물증, 그리고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호랑이처럼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민우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계획대로 집안이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기에 민우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유모가 사라진 후 민우가 기가 죽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제멋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하인들을 불러 모아 사소한 트집을 잡아 호통을 치는가 하면 식단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가 적다며 상을 뒤엎는 등 포악한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최부자 댁에 안주인 노릇을 하던 숙모님마저 연화의 기에 눌려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자 집안은 그야말로 연화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쌀 한 톨 간장 한 종지까지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겉으로는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하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던 구호미마저 끊어버려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댁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며 수군거렸고 대문 앞에는 거지들이나 과객들이 얼씬도 하지 않게 되어 그토록 북적거리던 사랑채는 찬바람만 쌩쌩 부는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민우는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하인들의 한숨 소리와 원망 섞인 푸념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묵묵히 참아내며 밤마다 할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 집안에 낀 먹구름을 제 손으로 걷어내고 더럽혀진 가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민우의 기도는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고 그럴 때마다 꿈속에서 보았던 할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게 하는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그를 자신의 먼 친척 오라비라고 소개했는데 사내의 생김새가 영 미심쩍었습니다. 눈매가 뱀처럼 찢어지고 웃을 때마다 비열한 인상이 드러나는 것이 점잖은 선비 집안의 핏줄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연화와 마주 앉아 쑥덕거리며 눈치를 살폈고 민우가 나타나면 화들짝 놀라 말을 멈추곤 했습니다. 민우는 직감적으로 그 사내가 연화와 한통속이며 무언가 더 큰 일을 꾸미기 위해 불러들인 공범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짐짓 반가운 척하며 그에게 술상을 차려주라 이르고는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바보처럼 허허실실 웃어 보였습니다. 사내는 민우가 순진하고 어수룩해 보이자 마음을 놓았는지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감나가는 물건들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병풍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민우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날에 물건을 빼돌리는 게 좋겠어. 이 집 멍청한 서방놈은 책밖에 모르는 샌님이라 눈치채지 못할 거야. 사내의 말에 연화는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요, 오라버니.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와 비단들을 죄다 팔아치우면 우리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시골 구석에 처박혀 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들의 대화는 최부자 댁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단순히 폐물 몇 점을 훔치는 수준을 넘어 집안의 전 재산을 가로채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가까스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적들이 언제 움직일지 알았으니 그들을 잡을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민우는 다음날 아침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양에 계신 옛 스승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았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급히 다녀와야 할 것 같소. 길면 닷새 정도 걸릴 듯하오. 그 말을 들은 연화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스승님의 병환이 깊으시다니 큰일이네요. 서방님, 집안일은 걱정 마시고 편안히 다녀오세요. 제가 오라버니와 함께 집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들뜬 기색이 묻어 있었고 옆에 앉아있던 사내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민우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그래 너희들이 춤을 추도록 멍석을 깔아주마 라고 쾌재를 부르며 짐을 꾸리는 척 부산을 떨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민우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연화와 사내는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와 손을 흔들며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우가 고갯마루를 넘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두 사람은 돌변했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오늘은 집안 대청소를 할 것이니 일찍 일을 마치고 각자 방에 들어가 쉬어라. 해가 지면 아무도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찍 일과를 마치고 방에 틀어박혔고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최부자 댁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짖지 않는 칠흑 같은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우는 사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벗어나는 척하다가 산길을 우회하여 다시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며 찬 이슬을 맞고 엎드려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쫓겨난 유모의 얼굴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교차하며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썩은 환부를 도려낼 최적의 기회였습니다.
삼경 밤 11시경 이 되자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사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입에 손을 대고 새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안채 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연화가 나타나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니 곧장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대나무 숲에서 나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곳간 근처 장작더미 뒤에 몸을 숨긴 민우의 눈에 두 사람이 곳간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수레소리와 함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곳간 안에서 쌀가마니와 비단 뭉치, 그리고 집안의 귀중품이 담긴 괴짝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힘을 쓰며 짐을 수레에 실었고 연화는 장부를 들고 물건을 확인하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날이 밝기 전에 마을을 빠져나가야 해요. 이 비단은 한양 포목점에 넘기면 큰 돈이 될 거예요. 연화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마치 악귀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집 뒤편 쪽문으로 수레를 끌고 나갈 요량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듯 쪽문 밖에는 짐을 실을 말과 또 다른 일꾼 두어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순한 좀도둑질이 아니라 최부자댁의 가산을 통째로 들어먹으려는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민우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수레가 가득 차고 그들이 출발하려는 찰나, 바로 그때가 덮쳐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짐을 다 실은 사내가 땀을 닦으며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실었어.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 멍청한 서방놈이 돌아오면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있겠지. 껄껄껄. 사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갈랐고 연화 역시 입을 가리고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아마 스승님 병구안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우리가 사라진 것도 한참 뒤에나 알 거예요.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배를 타고 멀리 떠나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민우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고 그것은 그들의 죄를 입증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장작더미 뒤에서 일어나며 미리 준비해둔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타오르며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놀란 연화와 사내, 그리고 쪽문 밖의 일꾼들이 동시에 민우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횃불을 높이 든 민우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관처럼 위엄있고 서슬 퍼런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횃불을 든 사람이 민우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민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청은망은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억눌러왔던 분노가 차분하지만 무겁게 깔린 목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양에 계신 스승님이 위독하다고. 내 스승님은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다. 내 너희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알고 있었느니라. 민우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사내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짐짝을 발등에 떨어뜨리며 억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자던 하인들이 하나둘 깨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횃불을 든 주인 어른과 곳간 앞에 널브러진 짐꾸러미들, 그리고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새색시와 낯선 사내를 본 하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다 무슨 물건이야. 곳간을 털고 있었던 거야. 하인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숙모님도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오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숙모님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셨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도망치려 눈치를 보는 사내와 일꾼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서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내 손에 든 이 횃불로 잿더미를 만들어 버릴 테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고 관에 알릴 채비를 하라. 평소 얌전하기만 했던 도련님의 호랑이 같은 호령에 하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쪽문 밖의 일꾼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청년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와 퇴로를 막아선 뒤였습니다. 박노인의 말대로 민우는 더 이상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와 일꾼들이 하인들에게 제압당해 멍석 위에 무릎 꿇려주는 동안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눈동자는 이제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횃불을 하인에게 넘겨주고 차가운 눈으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 한 짓을 보아라.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도적질하고 죄 없는 유모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은 죄를 어찌 갚으려느냐. 연화는 민우의 발 아래 기어가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귀신에 홀렸던 모양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저 오라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남에게 떠넘기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고 그 추악한 모습에 민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의 밑바닥을 보는 것은 참담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 틈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유모가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눈앞의 난장판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포박된 도적들과 주저앉아 있는 연화를 보고는 상황을 짐작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우는 유모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 늙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모 정말 미안하네. 내 어리석어 자네를 지켜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켰네. 이제야 모든 것이 바로잡히게 되었네. 유모는 민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이 무사하시면 저는 되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도우셨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마저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고 흐트러진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과 집안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멍석 위에 꿇어앉은 연화와 사내를 향해 섰습니다.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마치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처럼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이 휘영청 밝은 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에 무릎 꿇려진 연화와 사내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손에는 횃불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들 앞에 서서 차갑게 식은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는데 평소 유약해 보이던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을 호령하는 가장의 위엄만이 가득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횃불이 일렁거릴 때마다 마당에 들이운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고 그 기괴한 움직임은 마치 죄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민우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먼저 사내에게 다아가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너는 연화의 친척 오라비가 아니라는 것을 내 이미 알고 있다. 너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남의 집 귀한 재물을 탐하고 안 사람을 꼬드겨 이런 폐륜을 저질렀느냐. 사실대로 구하면 관에 넘길 때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이나 만약 거짓을 구한다면 이 자리에서 멍석마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민우의 섯을 퍼런 호통의 사내는 기겁을 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는 살고 싶은 마음에 옆에 있는 연화를 손가락질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나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은 저 여자가 꾸민 일입니다. 저는 그저 돈을 준다기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내의 비겁한 변명에 연화는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비겁한 인간,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꼬드긴 건 당신이잖아. 어디서 덤터기를 씌워. 두 사람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추악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혼례 전부터 저를 찾아와 최부자댁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짰습니다. 유모라는 늙은이가 눈치가 빠르니 먼저 쫓아내야 한다며 옥비녀를 훔쳐다가 유모방에 숨겨두라고 시킨 것도 바로 저 여자입니다. 사내의 입에서 유모의 누명에 관한 진실이 터져 나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고운 얼굴을 하고 어찌 마음 보는 저리도 흉악할꼬. 마을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유모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연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들었느냐, 내 입으로 저지른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유모가 너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단 말이냐. 그 옥비녀가 너에게는 한낱 탐욕의 도구였을지 모르나 우리 집안에는 며느리의 정절과 덕을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다. 연화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성하는 기색보다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도끼 어린 눈빛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요. 다 내가 꾸민 일입니다. 이깟 시골 구석에 처박혀 샌님 뒷바라지나 하며 늙어 죽을 수는 없었어요. 떵떵거리는 부자라기에 시집왔더니 흉년이라고 곡식이나 퍼주고 거렁뱅이들 밥이나 먹이는 꼴이 우스워서 내 몫이라도 챙기려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녀의 적반하장격 태도에 숙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하셨고 하인들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연화의 뻔뻔한 태도에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기대나 미련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재물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다. 네가 훔치려던 것은 단순히 쌀과 비단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신의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우리 가문은 비록 화려하게 살지는 않아도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을 긍지로 여겨왔거늘 너 같은 사람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다면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을 것이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마을 어르신들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듣도록 큰 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씨 가문의 손자 민우로서 명하노라. 오늘부로 연화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다.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겨 가문의 수치이나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너는 가져온 집만 챙겨서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 부모에게 네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구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이것은 조선시대 여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소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친정으로 쫓겨나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유모님도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녀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민우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네가 유모를 내쫓을 때 흘렸던 거짓 눈물이 이제는 너의 진짜 눈물이 되었구나. 인과응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민우의 명령에 하인들은 연화의 짐을 싸서 마당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녀가 올 때 가져왔던 화려한 혼수품들은 모두 압수되었고 오직 그녀가 입고 온 옷가지 몇 벌만이 초라한 보따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맨발로 멍석에서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비난과 조소는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때 꽃처럼 고왔던 새색 씨의 뒷모습은 이제 초라하고 흉물스럽게 변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공범인 사내는 마을 청년들에게 결박당해 관하로 끌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놈을 그냥 두면 또 다른 집을 털 것이다 라며 단호하게 그를 끌고 갔습니다. 가자사또 나으리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해라. 횃불을 든 청년들이 사내를 앞세우고 마을 어귀로 사라지자 시끌벅적했던 마당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어수선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큰 알턴 이를 뺀 듯한 시원함이 감돌았습니다. 민우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멍하니 서 있는 유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모, 정말 면목이 없네. 내 눈이 어두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네에게 큰 상처를 주었네. 부디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 주게. 주인이 하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민우에게 유모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기에 진심을 다해 사죄를 올린 것입니다. 유모는 깜짝 놀라 민우를 일으켜서며 함께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도련님이 무사하고 집안의 화근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늙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마님께서 도련님을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지켜보던 숙모님과 하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의 재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모의 복귀가 아니라 무너졌던 집안의 질서와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이 진정되자 숙모님이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자, 이제 나쁜 귀신은 물러갔으니 집안을 정리합시다. 마당에 널린 짐들도 다시 곳간으로 옮기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따뜻한 것이라도 좀 내어놓어라. 숙모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활기를 되찾고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서 나왔던 쌀가마니와 비단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부서진 기물들은 치워졌으며 마당에 켜져 있던 횃불도 하나둘 꺼지고 은은한 등불만이 밝혀졌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들은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안쳐 따뜻한 죽을 끓였고 뒤뜰 항아리에서 잘 익은 동동주를 퍼 날랐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한 마을 사람들과 집안 식구들을 대접하기 위한 조촐한 야참이 준비된 것입니다. 민우는 마을 사람들을 사랑채 마루로 모셨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형님들, 오늘 밤 우리 집안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허나 여러분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술잔을 올리자 마을 어른인 박노인이 웃으며 술을 받았습니다. 어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결단력은 최진사 영감님 못지않았네. 이제 이 집안은 더욱 단단해질 걸세. 박노인의 덕담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술 한 잔이 들어가자 사람들의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고 얼어붙었던 분위기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고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서로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사랑채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바람만 불던 집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문득 허리춤을 만져보았는데 그곳에는 유모가 다시 건네받은 곡간 열쇠, 꾸러미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부엌과 사랑채를 오가며 하인들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며칠 고생하여 얼굴은 좀 상했으나 그 목소리와 몸놀림만은 예전처럼 활기차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것은 물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마음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최 부자 댁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민우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맑아진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가리키며 화를 내시던 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 덕분에 집안을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사당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편안히 지켜봐 주십시오. 민우가 다시 사랑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 이제 걱정 말고 푹 쉬게나. 내일날 밝으면 다시 들르겠네.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우는 대문 밖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하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며칠 동안 열려있어 도둑을 불러들였던 틈새들이 모두 메워진 듯 대문의 빗장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둔탁하고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정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모는 민우의 잠자리를 다시 봐주겠다며 사랑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이불은 따뜻하게 데워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오늘은 푹 주무십시오. 유모가 펴주는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와 함께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냄새이자 고향의 냄새였고 평화의 냄새였습니다. 민우는 유모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도 고단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게. 내일 아침에는 유모가 끓여주는 된장국이 먹고 싶네. 예, 도련님. 만나게 끓여 올리겠습니다. 유모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며칠 전에 불안하고 서늘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리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하고 평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참된 평화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지만 진실한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의 물이 잔잔하듯 민우의 마음도 잔잔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태양이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입가에. 여튼 미소를 머금은 채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평화로웠습니다. 동쪽 산마루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밤새 마당을 서성이던 차가운 공기는 자취를 감추고 따스한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은은한 빛을 느끼며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히던 악몽도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고 방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당의 흙냄새와 풀 내음이 어우러진 그 향기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평온한 냄새 그 자체였습니다. 안채 쪽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 그리고 하인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들이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어우러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시 돌아온 유모가 있었습니다. 유모는 특유의 걸걸하면서도 정감 있는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다시금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활기와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도련님께서 좋아하시는 호박잎을 찌고 강된장을 자박하게 끓여라. 지난 며칠 고생하셨으니 입맛 도는 걸로 차려야지. 유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우의 입께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는 의관을 정지하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은 어젯밤의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닦아내어 도적들이 남긴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머물던 안방의 문은 활짝 열려 환기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남긴 탐욕과 기만의 흔적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상처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되찾은 평화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향을 피우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며 할아버지의 영정을 감쌌습니다. 꿈속에서 그토록 무섭게 화를 내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정 속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신 듯 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2번 올린 뒤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못난 손자가 이제야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 꾸짖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집안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당을 나오자 유모가 새순물을 대야에 담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유모가 수건을 건네며 말하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자네 덕분일세. 자네가 돌아오니 이제야 집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민우의 따뜻한 위로에 유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련님의 결단력에 혀를 내두르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제 최부자 댁의 기둥이 든든하게 섰다고들 합니다. 유모의 말대로 마을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우가 대문 밖을 나서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서방님, 어제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도둑놈들을 호령하실 때 어찌나 늠름하시던지 돌아가신 최진사 어른을 뵙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착하고 얌전한 서생으로만 민우를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집안을 지키고
마을의 정의를 세운 어른으로 인정하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의 인사를 정중히 받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우는 하인들을 시켜 곳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화가 독차지하려 했던 쌀가마니들을 마당으로 내오게 했습니다. 여봐라, 이 쌀들은 본래 흉년이 들면 이웃과 나누려던 것이었다. 마을의 끼니를 걱정하는 독거노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집들을 파악하여 골고루 나누어 드리도록 하여라. 민우의 지시에 하인들은 신이 나서 쌀을 지게에 지고 날랐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곳간이 열리자 인심도 함께 흘러넘쳤고 집안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활기와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부자댁이 대대로 지켜온 진정한 가문의 유산이었습니다.